지난 시간에 우리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가장 처음 풀어본 것은 포텐셜 항이 없는 파티클이나 원디멘셔널 박스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방정식을 푼 결과 파동 함수와 에너지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원디멘셔널 파티클이나 박스를 확장을 해서 2디멘셔널 파티클이나 박스, 그 다음에 3디멘셔널 파티클이나 박스에 대해서 파동 함수가 그리고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디멘셔널 파티클 이너 박스와 2디멘셔널 파티클 이너 박스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디멘셔널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는 전자가 X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X만 있고 그에 따라서 양자수도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2차원의 박스가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전자가 XY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양자수도 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1차원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는 파동 방정식이 이런 식의 형태를 띠는데 반해서, 다시 말하면 X에 관한 미분이 하나만 나오는데 반해서 2차원에서는 Y에 관한 판미분이 한 항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변수가 XY이기 때문에 이 파동함수를 X만의 함수, Y만의 함수의 곱으로 표현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XY를 각 파동함수 사이를 대신해서 XY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항은 X에 관한 미분이기 때문에 Y는 상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기호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항은 Y에 관한 미분이기 때문에 X는 상수 취급을 해서 적분기호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와 X를 각각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변을 XY로 나눠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변은 1이 나오겠죠. 1이 나오고 좌변은 Y를 XY로 나눠주니까 X분의 1이 되고 X를 XY로 나눠주니까 X는 상쇄되고 이제 Y분의 1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얻게 됐는데 이 빨간색 부분은 X만의 함수고 파란색 부분은 Y만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fx라고 부르고 gy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x만의 함수하고 y만의 함수를 더해줬더니 2라고 하는 이제 상수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x하고 y는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임의의 값을 대입할 수가 있는데 그 합은 언제나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fx와 gy가 상수함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수함수를 fx를 ex로, gy를 ey로 부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세 가지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x하고 ey를 더하면 2가 된다는 식이고, 두 번째는 이 ex가 이 값이랑 같다는 얘기고, 그것이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식은 ey가 이거랑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 부분의 식하고 파란색 부분의 식은 단지 x가 y로 바뀐 것 빼고는 똑같기 때문에 빨간색 식을 풀게 되면은 파란색 식도 그에 따라서 쉽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빨간색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식에서 왼쪽에는 x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이런 식이 얻게 되는데, 이 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티클이나 원디멘셔널 박스에서 풀었습니다. 그때는 x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은 풋사이 x가 있었죠. 사실은 이 방정식은 파티클이나 원디멘셔널 박스의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X방향의 파동 방정식은 그냥 원디멘셔널 파티클 인어 박스인데 단지 달라지는 것은 n이라는 양자수 대신에 nx를 써주고 l이라는 길이 대신에 x방향의 길을 나타내는 lx를 써준 것 빼고는 동일한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x방향의 함수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식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식과 같은 형태를 띌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띠가 되겠죠. 단지 nx 대신에 ny가 나오고 x 대신에 y가 나오고 lx 대신에 ly만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는 똑같이 y에 관한 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x에 관한 식, y에 관한 식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구해 볼 텐데요. 에너지는 이미 우리가 구했다라는 거죠. 요 에너지를 여기다 대입해 줄 것입니다. y에 관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다 대입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x방향에 관한 에너지 플러스 y방향에 관한 에너지를 더해 준 것이 2차원에 들어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파동함수와 에너지의 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파동함수는 1차원식의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는 데 비해서 에너지는 이제 더하기로 나타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3차원으로 확정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차원인 경우에는 당연히 전자가 XY 지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3개가 필요하고 양자수도 3개가 필요합니다. 파동함수는 1차원에서 구한 파동함수 3개를 XY를 집어넣어서 곱해주면 될 것이고 에너지는 X방향에 관한 에너지, Y방향에 관한 에너지, G방향에 관한 에너지 3개를 더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NX, NY, NG는 양자수인데 모두 다 1부터 시작하는 양자수라는 거죠. 한 가지 기억해 주면 좋을 것이 뭐냐면은 3디멘셔널 파티클이나 박스인 경우에 이 전자가 3차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파동함수의 독립변수가 3개가 나오고 양자수가 3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이제 원자를 배울 텐데 원자도 똑같다라는 거죠. 원자는 원점에 핵이 있어서 이 전자가 인력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3차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포텐셜이 구형 포텐셜이기 때문에 그 독립변수를 우리가 직각좌표계를 쓰는 대신에 R세타 파이라고 하는 극좌표계를 쓰지만 여전히 3개라는 거죠. 3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변수가 3개가 나오고 양자수도 3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핀 양자수는 좀 다른데요. 스핀 양자수는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핀 양자수를 제외한다면은 양자수가 3개가 나오는 것은 3디멘셔널 파티클 이너 박스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것은 뭐냐면은 3차원 파티클 이너 박스인데 X방향의 길이와 Y방향의 길이와 G방향의 길이가 다 다를 때는 에너지식이 이제 각각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LX하고 LI하고 LG가 전부 다 같다. 길이가 L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식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LX 제곱 대신에 L의 제곱, LY 제곱에도 L 제곱, LG 제곱에도 L 제곱이 되기 때문에 L 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양자수 3개의 제곱의 합과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NX, NI, NJ 각각 정수를 대입해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는 3개의 양자수에 전부 1을 대입한 값이 되겠죠. 그 제곱을 더해주게 되면 3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높은 상태는 NX 양자수가 1, 나머지 양자수가 1인 경우 제곱해서 더해주면 6이 나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양자수가 2, 1일 때뿐만이 아니고 1, 2, 1일 때, 1, 1, 2일 때 모두 다 같은 에너지 값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하나의 상태밖에 없지만 두 번째 에너지 상태는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가 3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3개의 상태가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디제너러시가 3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레벨은 같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가 3개일 때 우리가 디제너러시가 3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하나의 상태밖에 없지만 그 다음 상태는
이 세 개의 상태가 전부 다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디제너러시가 3이 됩니다. 그 다음 에너지 레벨도 이 세 개의 상태가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3이라는 거죠. 디제너러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디제너러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게 원자의 에너지 레벨을 그려준 거거든요. 이게 n = 1인 상태예요. 이때는 1s 오비탈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제너러시가 1입니다. 그러나 n = 2인 상태는 1s 오비탈과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의 에너지가 같죠. 상태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디제너러시가 4가 됩니다. n = 3인 레벨에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의 에너지가 다 같기 때문에 디제너러시가 9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오비탈인 경우에도 디제너러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흑제 복사할 때도 디제너러시 팩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디제너러시 팩터라고 불렀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 박스 안에 입자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가 속도 벡터를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 3차원 공간에 속도 벡터 공간에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녹색 입자의 속도 벡터가 이 방향이다 그러면은 이 3차원 벡터 공간에는 이 점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 벡터 공간의 점들은 각각의 입자의 속도 벡터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지름 일정한 구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3차원 벡터 공간에. 그럼 그 구 위에 있는 점들은 속력이 모두 같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다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개수가 일종의 디제너러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디제너러시가 구의 표면적인 4파이 V제곱에 비례할 것이다. 이게 바로 디제너러시 팩터라고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디제너러시를 배웠는데요. 2차원에서도 당연히 디제너러시가 있겠죠. 자, 2차원 공간에 점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점의 상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두 개의 양자수가 필요할 겁니다. 그 양자수를 2차원 벡터 공간에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원 벡터 공간의 한 점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 같은 경우에는 nx 양자수가 2고 ny 양자수가 3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차원 벡터 공간의 점은 이 2차원 공간에 들어있는 점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차원 그 양자수 벡터 공간에 반지름 일정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예를 들면 요 점들은 nx의 제곱하고 ny 제곱의 합이 같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너지가 같은 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원 위에 찍혀 있는 점들이 바로 디제너러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디제너러시는 당연히 이 원 둘레의 길이에 비례할 것입니다. 이걸 확장해서 3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3차원에 있는 점은 양자수가 3개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식은 그 양자수의 제곱의 합에 비례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에 우리가 점들을 찍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점은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럼 이 3차원 공간에 반지름이 R인 9를 그릴 수가 있을 것이고, 9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값이 같을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같은 점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디제너러시라는 거죠. 그 디제너러시는 9의 표면적에 비례할 것입니다. 9의 표면적이 바로 디제너러시에 비례하는 양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자, 지금은 3차원 공간에 점이 입자가 하나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3차원 공간에 입자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금은 3차원 공간에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3차원 공간에 입자가 n개가 있다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몇 개의 양자수가 필요하냐면은 3n개의 양자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점 하나당 3개의 양자수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면 n개의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3n개의 양자수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3개는 첫 번째 입자의 x방향의 양자수, y방향의 양자수, g방향의 양자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개가 또 나오겠죠. 두 번째 입자의 x방향에 관한 양자수, y방향에 관한 양자수, g방향에 관한 양자수. 따라서 입자 하나당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3차원 공간에 n개 입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면은 3n개의 양자수가 필요하고 3n개의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3행계의 벡터 공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3행계의 벡터 공간에서 또 가상으로 9를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제너러시는 그 9의 표면적에 비례할 거라는 거죠. 그 3n 차원 공간에 들어있는 9의 표면적을 수학자가 구해봤습니다. 구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 식에 비례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디제너러시가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통계 연력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통계 연력학 578페이지에 보면은 이 식이 나옵니다. 엔트로피에 관한 식이죠. 볼츠만이 정의, 이 사람이 볼츠만이거든요. 볼츠만에 의하면은 엔트로피는 어떻게 정의될 수가 있냐면은 오메가, 이게 상태수거든요. 상태수를 알면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다는 유명한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상태수가 양자역학에 의하면 뭐냐? 바로 디제너러시라는 거죠.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통계연력학에서 말하는 이 오메가가 디제너러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디제너러시를 이미 구했다는 거죠. 앞에서 어떤 상자가 있고 여기에 n개 입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입자의 상태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우리는 엔트로피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줘 가지고서 항이 3개가 있으니까 세 항의 합으로 우리가 엔트로피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엔트로피를 한번 미분을 해봤습니다. 엔트로피를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을 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은 2라는 변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안 해줘도 되거든요. 세 번째 항만 2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됩니다. 미분해주면 2분의 3 nkb는 그냥 앞으로 나오고 ln2를 미분해주면 2분의 1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엔트로피를 에너지로 미분한 것을 t분의 1이라고 정의하게 되면은 이 식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은 이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2가 왼쪽으로 가고 t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 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nkb는 nr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2는 2분의 3 nrt. 그 온도 t의 열적 폐경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평균 에너지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엔트로피를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t분의 1로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식이 나온다는 거죠. 자, 지금은 엔트로피를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했거든요. 다음에 또 해볼 만한 것은 V에 대해서 미분해 보자는 거죠. 엔트로피를. 그걸 통계력학자들은 뭐로 정의하냐면은 t분의 p로 정의합니다. 그럼 무슨 식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엔트로피를 V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 여기는 V에 관한 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안 해줘도 돼요. 여기도 V에 관한 식이 없잖아요. 이거 미분 안 해줘도 돼요. 두 번째 항만 미분해 주면 되거든요. 미분해 주면은 nkb는 바로 나오고 lnv를 V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V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t를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V를 왼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PV는 NKBT가 나오고 NKB는 NR이죠. 다시 말하면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엔트로피를 V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T분의 P라고 정의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엔트로피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게 되면은 엔트로피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연력학적인 식들을 다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엔트로피가 상당히 중요한데 볼츠만에 의하면 엔트로피를 뭐라고 정했냐면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죠. 여기서 상태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수가 양자역학에서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디제너러시랑 상관이 있다는 거죠. 같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의 수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차원에서 파동함수 그렸듯이 2차원 파동함수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2차원 파동함수는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표현된다고 배웠습니다. 각각은 1차원 파동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x의 양자수가 2, y방의 양자수가 1인 파동함수를 2차원 파동함수의 컨투어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1차원 파동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2차원 공간에 이제 컨투어 플러스를 그릴 예정이고요. 요게 이제 x 방향이고 요게 y 방향이라고 했을 때, 자, 요 파동 함수는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먼저 x 방향의 파동 함수를 봅시다. 그럼 양자수가 2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양 파동 함수를 여기다가 이제 x 방향에다 위치시키고요. 근데 y 방향의 파동 함수는 양자수가 1이잖아요. 첫 번째 파동 함수를 y축에다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하고 이제 이 함수를 곱하면 되겠죠. 곱해서 요 네모 안에 집어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리기 전에 먼저 요 라인, 요 파란색 라인은 노달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파동 함수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왜 제로가 되냐면은 2차원 파동 함수는 두 함수의 곱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0이 됩니다. 근데 이 x방향의 함수 중에 바로 요 지점이 파동 함수가 제로가 되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방향의 함수가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이 요 라인에 있는 점들의 파동 함수는 제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x방향의 파동 함수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노달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달 라인 왼쪽은 파동 함수가 플러스 값을 가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x방향의 파동 함수도 플러스, y방향의 파동 함수도 플러스니까 두 개 더 곱해주게 되면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가 당연히 가장 큰 값을 보이겠죠. 반면에 오른쪽은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y방향의 함수는 플러스지만 x방향의 함수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가장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장 큰 값을 가진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그려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컨투어 플러스를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컨투어 플러스 주어졌을 때 nx 양자수가 얼마고 ni 양자수가 얼마인지도 우리가 유추해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의 형태를 띠게 되고,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은 V만 바꿔주면 되죠. 그 V는 뭐냐면은 이 입자 사이의 포텐셜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하모닉 오실레이터니까 포텐셜은 당연히 2분의 1 kx제곱이 되고, 우리는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실제로 풀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 가면은 풀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일반화학 시간이니까 그냥 남들이 풀어놓은 결과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파동 함수가 나오고 에너지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먼저 에너지부터 보면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V는 0부터 시작하는 정수고요. U는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봤던 그 진동 주파수 1/2파의 √2 U분의 K로 나타내는 그 진동수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 파동 함수도 식이 나와 있지만 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모양이 어떤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파동 함수를 그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래서 V는 0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0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2분의 hnu가 나오고요.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2분의 3, 2를 대입하면 2분의 5, 2분의 7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여기다 그려놨고, 그 에너지 준위 위에 파동 함수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파티클이너 박스에서 마찬가지로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파동 함수에서도 노드의 숫자하고 대칭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첫 번째 풋사이온, 두 번째 파동 함수죠. 노드의 숫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노드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는 0에 무한히 가까이 가지만 0은 아니거든요. 무한히 가까이 가지만 0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노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선 얘가 노드예요. 그래서 노드가 하나고요. 여기는 노드가 2개, 여기는 3개. 여기는 노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티클이너 박스에서 마찬가지로 노드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이 또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이 함수 같은 경우에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든요. 기함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오드 페러티를 갖는 함수입니다. 여기는 플러스가 플러스로 가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함수고
이걸 우리는 이제 even parity를 갖는다고 부릅니다. 얘는 odd parity, 얘는 even parity. 우리가 파티클이나 박스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even odd가 교대로 나타나는 것을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제로 포인트 에너지인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V가 몇부터 시작하냐면 0부터 시작하거든요. 0일 때가 가장 낮은 에너지인데 그때 에너지는 여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에너지 0을 가질 수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제로를 가질 수가 없고 반드시 제일 작은 에너지가 여기라는 거죠. 이건 고전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고전역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여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에 하면은 좋아진 동전은 에너지가 여기 매일 밑바닥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작은 에너지라는 거죠. 그 에너지를 제로 포인트 에너지고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는 그것이 2분의 H입니다. 그럼 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왜 필요한가? 양자역학에서는 그거는 불확정성 원리 때문입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하면은 X의 불확정성과 Y의 불확정성 곱하면은 어떠한 일정한 값보다 커야 된다고 0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정한 값보다 커야 된다라는. 근데 만약에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가 최저 에너지가 0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깨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점에서는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0이라는 거죠. 그럼 모멘텀도 0이라는 거죠. 모멘텀 0이라고 확정이 돼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0이기 때문에 델타 P는 0이 된다는 거죠. 불확정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 위치도 불확정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입자는 여기 있을 테니까 이 지점에서 바뀌지가 않을 테니까 델타 X도 0, 델타 P도 0이고 델타 X도 0이니까 이거 곱하게 되면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지점이라는 거죠. 이 지점.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지점은 불확정성 원리를 위반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